저는 수소에너지와 조선해양산업의 미래의 관점을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학교에 있지 않았고요. 삼성중공업에서 30년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 와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가 수소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IMO 온실가스와 수소 선박 개요, 그다음에 수소 추진 선박 기술 기반 확보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타켓이 되는 게 2050년 어떻게 이제 제로 에미션을 실현시킬 거냐라는 IMO의 룰에 의해서 50%, 그다음에 CO2 70%의 감축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선박에 적용할 거냐는 문제에서 수소 에너지를 선박에 적용하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LNG가 가지고 있는 연료의 한계성 때문에 LNG는 CO2를 줄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선해양공학의 기술로도 CO2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제로 에미션을 실현할 수 있는 대체 에너지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사실 다른 아모니아나 메탄이나 여러 가지 재료가 있겠지만 수소가 가장 친환경 연료 전지로서 미래에 좀 부상해야 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수소 에너지를 선박에 적용하는 어떤 기술 개발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청강호 팀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연료들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 바이오 연료, 아모니아, 메탄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래에 유망한 수소 연료 쪽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지금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박에 관한 기술 개발은 사실 객관적으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하는 거는 사실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겠지만 대충 한 10년 정도는 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일본은 먼저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제 시작을 막 하고 있는 단계고요. 마침 이제 작년 2017년 말 18년 초에 산자부에서 수소 에너지를 선박에 좀 적용하자는 연구를 좀 같이 합시다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산대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한 2018년 1년 내내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또 정부의 정책 제안도 해서 지금 수소 선박 여러 가지 관련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특히 이제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거는 결국은 연료 전지라는 놈이 상당히 전기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수소를 불 태우는 게 아니고요. 순수한 수소를 연료 전지에 넣으면 연료 전지 안에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 전기를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프로펠러를 돌려서 선박이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추진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LNG를 돌려서 LNG를 제너레이터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하느냐? 혹은 수소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발생하느냐? 혹은 배터리, 전기가 저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추진하게 하느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소연료 전지 프로젝트라는 개념은 순수한 수소를 연료 전지에 넣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연료 전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팸이라는 연료 전지가 있고요. 또 SOFC라는 연료 전지가 있고 MCFC라는 연료 전지가 있습니다. 연료 전지 형태는 백금을 쓰면 낮은 100도 온도에서 수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돼서 연료를 그대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금이 워낙 비싸니까 촉매를 백금으로 안 쓸 경우는 고온을 해야 됩니다. 고온을 600도에서 1000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온도를 올려가지고 수소를 전기를 발생시키는 연료 전지에 특이하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이제 팸은 자동차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백금을 촉매로 쓰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전기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발전 쪽으로는 MCFC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온, 백금을 촉매로 안 쓰니까 아무래도 고온인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는 팸 쪽으로 연료 전지가 선박에 적용하는 연료 전지에 적합한 형태로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친환경 수소 선박이 과연 언제 등장하겠느냐? 지금 유럽이나 일본 쪽에서는 수소에 관한 선박이 작은 여객선,
관공선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시범적인 프로젝트가 많이 있고요. 아까 천 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 수소 연료 선박도 많고 배터리 선박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대부분 다 수소 선박이 나오는 거는 정말 상용화 되는 거는 2040년, 45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후로 해서 IMO의 CO2에 대한 룰이 강하게 뭔가 집중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40년, 45년경에 수소 선박의 상용화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실 수소라는 것이 이제 선박의 여러 가지 연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소가 시장 지배적인 대체 연료가 될 것이냐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그렇게 맞다라고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LNG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 저유황 디젤유도 쓸 거고요. 여러 가지 대체 연료가 2030년, 40년, 50년간에는 이 선박에 관련 연료가 다원화되는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소도 하나의 이 패러다임의 대체 에너지라 생각해가지고 하나의 축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럼 2050년 이후에는 뭔가 대체 연료에 관련된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뭔가 한 방향으로 수렴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장 유망한 에너지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소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 한국이 새로운 산업의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수소 쪽으로 상당히 많이 좀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소 연료 추진 선박이라는 수소 선박을 보면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올 수는 있지만 핵심 기술은 보면 이제 연료라는 놈을 사용해야 된다. 연료가 마이너스 253도입니다. 그래서 LNG가 마이너스 163도니까 거의 뭐 절대 온도에 가까운 수소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제약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LNG보다도 더 화물창이나 연료 탱크에서의 단열 성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열 성능을 지키려면은 이 단열을 제대로 성능을 내구성, 오랫동안의 수소와 접촉하면서도 내구성을 발휘하기 위한 어떤 소재 개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소를 액화시키고 액화된 수소를 기화시키는 그런 어떤 기술들, 그런 기술들은 LNG와 연관돼서 우리가 기술 개발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이제 파워 제너레이션 부분인데요. 사실 디젤이나 가솔린 엔진은 우리나라가 산업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발전기는 상당히 뭐 ABB나 지멘스나 이런 해외 업체에 유럽 업체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현재 수소 연료 전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료 전지도 아직까지는 100% 국산화를 지금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형태로 보면 상당히 아직까지도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될 어떤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 추진을 말씀드리면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 발전소도 많고 산업도 여러 가지 많이 발전됐지만 선박에 들어가는 전기 추진 시스템을 패키지로 뭔가 부분적으로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기자 업체가 개발되어 있냐면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연료 추진 선박을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기술 개발해야 될 것이 이제 전기 추진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연료 전지,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관련 이제 저장 탱크 이런 쪽이 사실 필요한 확보해야 될 우리가 기술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액화수소 운반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전기를 발생되는 추진 시스템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일본 가라스 중공업에서 지금 이제 건조하고 있는 수소를 운송하는 문제입니다. 수소 운송선, LNG 운반선처럼 수소 운송선의 문제입니다. 수소 운송선을 그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아까 스토리지 탱크 이야기했고요. 그다음 BOG, 기화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LNG보다는 수소가 훨씬 기화율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저장 운송 관련해서 로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 BOG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카고 핸들링 시스템입니다. LNG 카고 핸들링 시스템도 사실은 이제 유럽 업체한테 다 이제 기술을 어떻게 보면 기자재를 다 공급받고 있습니다. 즉 LNG 그 카고 핸들링 시스템이 보통 뭐 기당 뭐 1억 불 이렇게 이상 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런 기술들도 상당히 우리가 특별히 개발해야 되겠고요. 뭐 펌프나 펌프 타워는 물론 다 같이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액화 수소 운반선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상당히 기술 개발해야 될 게 상당히 앞으로도 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화 수소 저장 핵심 기술의 요소는 아무래도 치화입니다. 수소라는 놈이 재료에 딱 부딪히면 이 재료가 갑자기 급속도로 냉각이 돼가지고 금속이나 여러 가지 단열재가 치화돼 버리는 거죠. 치화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 각종 이 치화에 견딜 수 있는 서스를 사용할 거냐, 너무 가격이 비싸니 어떻게 코팅을 하는 기술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기술을 좀 개발해야 될 그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산자부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390억 원을 투자해서 수소 선박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종 소재와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소에 대한 연료 저장 공급 시스템에 관한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 전지와 그 다음에 이에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주로 배터리를 이야기하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각각이 있어야 비로소 수소 연료 추진 선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재 기자재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소나 시험 성능 설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자부가 특별히 이제 이 미래의 수소 선박을 위해서 좀 대규모 R&D를 390억짜리 R&D를 개발해서 지금 추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재입니다. 소재. 어떻게 마이너스 253도에 대한 소재가 수소와 딱 부딪혔을 때 견딜 수 있냐 없냐, 소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각종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험 설비 장비를 이번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부터 지금 스타트 해가지고요. 앞으로 5년 동안 사업을 시작해서 4년, 5년 뒤에는 각종 수소에 관련된 소재들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을 전부 다 확보를 다 구축해 놓을 것입니다. 정적 테스트, 퍼티그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253도의 환경을 맞추기 어려우니까 처음에 질소를 가지고 190도로 맞춘 다음에 헬륨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헬륨을 가지고 마이너스 253도를 맞춰가지고 요 안에다가 재료를 넣고 이제 테스트를 해서 이 재료들이 수소에 견딜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료전지에 대한 성능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트 설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은 100kW급, 그 다음에 500kW급, 그 다음에 이 500kW급인데 여기에는 200kW와 300kW를 따로따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매니폴더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뭐 킬로와트급에 대한 연료전지 테스트는 있지만 100메가와트, 그 다음에 500kW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장비는 사실 이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틸팅 해가지고요. 선박의 진동에도 연료 진도가 견딜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챔버 해가지고 선박의 해양 환경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양 환경에 보면은 이제 염분도 들어가고요. 또 여러 가지 온도에 대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도록 챔버 테스트까지 구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료 전지가 선박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각종 선박이라는 환경에서, 해양 환경에서 연료 전지가 제대로 전기를 잘 생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큰 용량의 테스트 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 배터리에 대한 테스트 설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에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좁은 공간에서 배터리가 또 혹은 염분의 어떤 여건, 바닷물의 침투의 여건에 의해서 이 제대로 배터리가 기능을 작동할 수 있도록 테스트 설비를 갖추고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메가와트급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연료전지를 선박에 적용하려면 최소한 메가와트급은 되어야 우리가 관공선이나 여객선에 1차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상선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대형 상선의 경우는 여기에 대한 거는 좀 여객선이나 관공선은 할 수는 있지만 1메가와트, 2메가와트 정도의 전기의 힘에 의해서 선박에 나가는 거는 여기에서 만들 수는 있지만 대형 선박 같은 경우는 몇 메가와트냐면 10메가와트, 20메가와트입니다. 대형 선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진짜 정말 대형 설비를 갖춰야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1메가와트급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인 경우는 앞으로 이제 대형 선박에 적용할 연료전지나 배터리는 앞으로 50년경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의 주로 관공선을 통한 실증을 하기 위한 기자재, 그 속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시험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개발된 여러 가지 기자재에 대한 것들은 대형화하는데 나중에 이 길을 어떤 접근의 기술의 경로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료전지하고 배터리의 전력을 여러 가지로 DC를 AC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출력을 조정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테스트 설비를 할 수 있는 설비도 구축이 되어서 마련되겠습니다. 요거는 상세 개념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결국은 모터가 되겠습니다. 모터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에 요구하는 이제 운항 스타트 할 때하고 운항 중일 때하고 침을 하역할 때 필요한 전기, 여러 가지 전기들을 제대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설비들, 그 다음에 선박에 추진할 수 있는 모터들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하기 위한 설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메가와트급이 되겠습니다. 메가와트급의 모터를 개발해서 선박에 적용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뭐냐면 좀 보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ESS, 배터리에서 만들어진 전기, 그 다음에 FC, 연료전지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모터에 들어가가지고 모터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연료전지와 배터리에서 발생된 전기를 갖고 모터를 돌리고 이렇게 연동해서 선박의 실제 출력 환경에 맞춰서 여러 가지가 모터와 연료전지와 배터리가 각각 기능을 조율적으로 잘하도록 최적을 효율적으로 높이도록 연동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제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테스트 설비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험 설비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아까 말하면 소재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와 ESS를 배터리를 테스트하는 것, 모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산자부가 특별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R&D 프로젝트 구축 사업을 이제 전개하셔가지고요. 약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이 설비를 다 완료할 예정이고요. 부산시도 별도로 부지 100억 원을 투자해서 부지를 만들고 건물을 세워주고요. 산자부가 투자하는 것은 요 안에 연구 설비들 투자하고 있고요. 이 투자를 위해서 국내 현대, 그 다음에 대우, 삼성 다 들어와 있고요. 특히 현대자동차, 또 저희들이 코메리, 특히 이제 KR, 모든 이제 수소 관련된 에너지를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기업들이 참여를 다 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성능 설비 구축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이 실정성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기자재에 대한 수소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테스트할 수 있는 설비들을 다 구축해 놓으면 실정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정선은 지금 또 계속 저희 산자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실정선을 하고 있고요. 부산시에서 실정선을 하나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한마디 말씀드릴 건 LNG선 같은 경우는 선박은 잘 만들지만 기자재는 대부분 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다 수입을 해옵니다. 그래서 소재도 지금 상당히 개발이 어렵고요. 수소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소 선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선박부터 개발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소재와 기자재 산업을 육성할 때입니다. 선박은 조선소가 잘 만듭니다. 그래서 선박 만드는 건 조선소에 만들어 놔두고 정부와 그다음에 대학과 연구기관과 KR과 코메리가 저희들이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수소 선박에 들어가는 기자재가 개발돼야 됩니다. 그럼 이런 기자재의 개발에 우선해야 될 거는 뭐냐면 성능설비 구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면 선박이 있어야 됩니다. 선박이 10척, 20척은 있어야 나중에 수소 연료 선박이 유럽 선사가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제품 벌써 실증 다 됐다. 제품 안정성 검사 다 됐다. 안전하다. 우리 거 써라. 이렇게 조선소들이 강조를 하면 해운회사가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증선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최소한 10척, 20척, 30척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2040년, 2050년에 수소 선박 관련 대형선이 나왔을 때 이 대형선을 기자재들을, 소재를 유럽이나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고 또 원가 경쟁력도, 기술 경쟁력도 훨씬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소 프로젝트는 조선소 주도의 R&D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산학연, 그다음에 정부 같이 먼저 기술 개발을 하고 조선소의 관련 기술을 이전을 시켜서 수소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우리 해양 조선 산업에서 만들어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